저는 오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동향 및 확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이제 해외 인프라 그리고 항만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 그리고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가 사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지금까지는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가 느꼈던 어려움들 그리고 고민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을 왜 확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니즈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 해운사고요. 컨테이너 해운사의 경우 국제 운송업을 수행하면서 선박 저반과 그리고 화물 하역을 통해 하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리프트 온오프 비용,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 등을 절감하려는, 즉 운용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을 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항만 운영사 같은 경우는 이들 해운사들에게 터미널 서비스 프로바이더,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수입, 하역 운영 수입을 창출하는 이해관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설사인데요. 항만 개발이나 확장이 이루어질 때 건설 사업 수주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출입 기업, 그리고 뭐 포딩 물류 기업 등이 원활한 물류 서비스 확보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같은 경우도 투자로 인한 배당 수익, 그리고 향후 엑시트 할 때 자본이득,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 운영을 통해서 원활한 국가 수송망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라는 이런 니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관점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한 4, 5년 전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LA 롱비치항에 떠 있는 그 컨테이너들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기사들인데, 이때 당시에 지금 뭐 제목을 보시면 20만 개 넘는 컨테이너가 오갈 데 없이 그 컨테이너 터미널에 접안을 하지 못해서 지금 떠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2014년 미 서한 ILW 파업으로 이제 큰 물류 대란이 있었고, 이후 잠잠한 듯 하다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물류망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0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올까 말까 했던 그런 블랙스완급 사건들이 뭐 수에즈 운하의 중단,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이 형태로 연이어 발생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순히 안전한 수송망 확보를 넘어서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이제 LA 롱비치 지역의 터미널 사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지만 부산항 하면은 이제 부산 신항만 하더라도 6개의 터미널 운영사가 있고, LA 롱비치만 하더라도 이제 13개 터미널이 있는데, 보통 부산항이다, LA 항이다라고 하면 그 항이 하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LA 롱비치 항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13개 서로 다른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이해관계, 뭐 각각의 해운사들이라든지 하역사들이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는 이 TTI가 과거 이제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터미널이었고요.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나서 80% 지분이 MSC 산하에 있는 터미널 오퍼레이터인 TIL로 넘어갔고, 지금 HMM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터미널 보면 이제 LA 롱비치에 있으니까 다 비슷한 터미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터미널의 캐퍼시티, 그러니까 터미널의 연간 처리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선석의 깊이, 그리고 이제 레일이 인입되어 있느냐, 온독 레일이냐, 오프독 레일이냐에 따라서 화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터미널 가치도 천차만별입니다. 당시에 이제 LA
터미널에 LA 롱비치 지역에서 가장 좋았던 터미널이 이제 TTI 터미널인데요. 이 안타까운 이 터미널 자산이 사실 해외에 매각된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LA 지역을 좀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로 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롱비치 터미널이 있고, 여기 그 오른쪽 위로 가면 이제 차로 롱비치 터미널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보통 인랜드 엠파이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거점 물류 센터들이 거의 다 이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 LG전자 공장 LG전자, 아마존의 이제 창고들이 다 이쪽 지역들에 많이 몰려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뿌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로 이 남쪽으로 3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내려오면 샌디에고 국경에 멕시코 티juana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 멕시코, 줄여서 사멕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멕스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북미에서 이제 유통되는 TV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도 이제 컨테이너 해운사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을 그냥 내려주면 사실 이제 뭐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송에 대한 시간을 이제 꼭 지켜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통 하주들이 보면은 이제 되게 요청이 많이 와요. 이게 그 컨테이너를 제때 반출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선다던가 이게 화물을 빨리 반출하지 못해서 이게 그 뭐 삼성전자도 이런 유통사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페널티를 많이 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이 화물 반출입에 대한 니즈가 있고 실제로 제가 2014년 그 롱비치 지역 미 서안 파업 때 파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1년 정도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제 컨테이너 하나가 내려져서 샌디에고로 이동을 하고 샌디에고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TV 생산이 되는데 컨테이너가 디베닝 되고 공장에 도착해서 컨테이너가 이제 디베닝 되고 나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뭐 금형이라든지 부품 제품들이 쭉 이제 반출되면서 5분 만에 TV 하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컨테이너 하나가 도착하자마자. 아,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말들이, 화물을 제대로 못 받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말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화주들을 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확대한 지역인데요. 지도인데 여기 보시는 이런 노란색, 파란색이 이제 레일 서비스입니다. 뭐 BNSF라든지 UP라든지 클래스 A 철도 터미널이 미국에 터미널 운영사가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 그 철도 운영사들의 그 서비스를 나타낸 것인데 단순히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화물이 내려지고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렸던 클래스 A 그 레일 오퍼레이터들의 레일 서비스를 타고 달라스, 애틀란타, 그리고 캔자스시티, 시카고까지 뭐 작게는 4일에서 7일 정도까지 다 운송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IPI 서비스라고도 하고 MLB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 터미널이 막히면 이런 운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 거점 터미널 확보라는 것이 해운사의 운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좀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2년 동안의 법 개정을 통해서 해외 항만 개발 사업 및 해외 항만 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채무 보증, 공사의 역할이 단순히 이제 해운사 측면, 터미널의 수요자인 해운사 측면을 넘어서 이런 그 물류, 항만, 시설까지도 좀 그 확대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배경에는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터미널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시작에 앞섰던 부분이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외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글로벌 물류 공급망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가 이제 챕터 1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아까 수출입 공급망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부산항에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탑 10 선사들의 선봉량입니다. 뭐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HMM은 이제 곧 100만 TU 선봉량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 선봉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MSC, 머스크, CMA, 코스코
그리고 하팡로이드까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별도의 터미널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N이 에버그린 그 HMM 순인데요. 그 뒤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해운사들 그 알파라이나 탑 10에 등록되어 있는 선봉량 중에 그 탑 100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선봉량을 다 모아보면 약 140만 TU로 전 세계 물동량의 4.2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들, 컨테이너 선사들 물량을 다 합쳐도 여기 이제 에버그린 선봉량, ONE 선봉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터미널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가 일단 기본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물량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력,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물량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선사들 다 합쳐도 지금 이 ON이나 에버그린의 선봉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은 일단 한 가지 포인트로 일단 남겨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항이랑 연결되는 컨테이너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를 먼저 살펴봤는데 전 세계 컨테이너 서비스는 전기선 라인이 한 1,500개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 250개의 서비스, 약 17%가 부산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트라아시아 서비스가 55%, 그리고 트랜스퍼시픽 아시아 북미 서비스가 19%, 그리고 아시아 유럽 서비스 AS라는 서비스가 7% 정도 되고요. 선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그 위클리 라이너 서비스들의 BSA라고 하죠. 주간 슬롯을 모아보면 약 한 400만 TU가 되는데 그중에 부산항을 기항하는 서비스를 전체 보면 한 114만 TU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보면 결국에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은 부산항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시아 북미 트랜스퍼시픽 서비스가 가장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단순히 노선수로 보면은 인트라 아시아 지역이 138개로 그 컨테이너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이제 연결돼 있는 그 부산의 동서항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다 기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연결돼 있는 터미널들은 뭐 그 아시아 북미 지역은 롱비치, 오클랜드, 그리고 뉴욕 서베너, 그리고 구주 같은 경우는 로테르담, 함부르크, 발렌시아, 그리고 인트라 아시아 같은 경우는 호치민, 남차방, 자카르타, 싱가포르 이런 지역들과 이제 연결돼 있어서 뒤에 설명드릴 저희가 이제 타겟해야 되는 지역, 우선적으로 타겟해야 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타겟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는 자료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터미널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랑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곳들과 이제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누군지를 한번 챕터 2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주로 이제 이 내용은 드류얼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뭐 해운 관련된 전문 마켓 인텔리전스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터 애뉴얼 리뷰 앤 포캐스트라는 보고서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고 이 레포트는 약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터미널과 관련된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요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핏 자료들이 조금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이 2025년, 26년 리포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과거 2021년 전에 작성된 자료 기준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수치들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뒀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터의 주체를 GTO 그 컨테이너 죄송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GTO가 있고 재무적 투자자 부분이 있습니다. GTO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이 일반적으로 이 드류어리 리포트에서 매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예전에는 스티브 돌링 컴퍼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인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문 하역사용 뭐 저희 잘 아는 뭐 PSA, 허치슨, 두바이 포트월드 이런 곳들이 이제 여기 전문 하역사형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 글로벌 캐리어형 선사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글로벌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이 글로벌 인디펜던트는 터미널을 프로핏 센터로 이제
생각을 하고 터미널 운영 영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캐리어는 이제 터미널 운영하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코스트 센터로서의 주로 생각을 터미널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캐리어형이었지만 본인들이 화물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터미널 오퍼레이터를 스핀오프하거나 분사를 시켜서 그 두 가지 프로핏 센터로서 그리고 코스트 센터로서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글로벌 컨테이너 캐리어 순서를 뭐 1, 2, 3, 4, 5위까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그 MSC는 TIL을 운영을 하고 있고 CMA는 CMA 터미널과 그 트랜스링크라는 터미널 링크 두 가지의 오퍼레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APMT, 머스크의 APMT, 그리고 코스코, 그리고 하팡로이드는 올해,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제 터미널 법인을 분사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한세틱 글로벌 터미널이라는 별도의 또 터미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서는 뭐 우리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블랙스톤, 맥쿼리, 그리고 브룩필드 같은 이런 펀드들이 기관 자금을 바탕으로 터미널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최근 2025년 그 리포트에 나온 건데요. 이게 보시면 GTO를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세그멘트로 분석을 했을 때 2014년도에는 글로벌 인디펜던트 분야가 70%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19%였는데 점차 이제 비중 하이브리드 형태 즉 이제 해운사들이 본인들의 터미널 사업부를 분사를 시켜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늘리는 게 터미널 투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GTO들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지분 환산 물동량이라고 해서 터미널을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HPNT라는 터미널에 이제 핸들링 캐파가 300만 TU면 이거를 각각의 이제 지분 투자자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합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NCT에 맥쿼리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맥쿼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BNCT의 핸들링이 300만 TU라고 했을 때 30% 90만 TU 예를 들어서 BNCT에 대한 90만 TU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리그 테이블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quity adjusted throw output이라고 하는데 지분 환산 물동량 기준으로 리그 테이블을 일반적으로 많이 GTO 부분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글로벌 터미널 중에 이제 GTO가 차지하는 비중은 49.2%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8%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FI들, 블랙스톤, 그리고 맥쿼리, 블랙락 같은 이런 대형 그 사모펀드들도 상당한 이런 그 터미널 지분 환산 물동량 기준으로는 굉장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륙별로 그러면은 이제 주로 어떤 그 형태의 그 투자자들이 이제 터미널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볼 때 북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북미는 터미널을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맥쿼리라던가 여기 SSA 마린 이건 사실 블랙스톤의 이제 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펀드 자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그리고 MSC, PSA가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주중에 흑해 그리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같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SA나 TP월드 그리고 리지널 그런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주요 터미널 도시별로 살펴보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터미널 운영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항과 연계성을 가진 북미 유럽 지역 터미널들은 대다수 메이저 GTO들 그리고 FI 위주로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진출한 그 지역의 마켓쉐어 확보라든지 기존 터미널 옆에 있는 터미널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올가닉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드릴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항과 연계성을 가진 신흥 지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PSA, DP월드와 같이 아시아계 메이저 GTO들과
그리고 국영기업, 그리고 MDB 파이낸스와 연계해서 그린필드에 대한 확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TO들의 파이낸스 퍼포먼스를 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제 에비타 마진율인데요. 보면 이제 상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4년, 24년 자료만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이제 그 한 5년치 자료를 보면 대다수 이제 터미널들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이상의 에비타 마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GTO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뭐 연기금성의 이제 자금들이 이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러한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터미널 GTO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최근 그러니까 터미널을 확보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컨세션이라고 해서 항만 운영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개발을 한다던가 그 컨세션을 갱신 승인을 그 항만청의 승인을 받는 케이스를 통해서 터미널을 확보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컨세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만 하더라도 총 66건의 컨세션 승인권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대다수 이제 개발도상국,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컨세션이 이렇게 지금 많이 있었고 대다수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좀 도미넌트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CMA, CGM의 터미널 자회사인 CMA 터미널, 그리고 MSC, 그리고 DP월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중동, 이런 그 인도 지역에는 아다니라는 이제 신규로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이 주로 벌써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 이제 2022년부터 5년 동안에 그 터미널 지분 거래만 하더라도 총 52건의 터미널 지분 거래 건수가 있었고 캐리어 측면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그 기항지 확대를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전략적 목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FI들은 이제 부분 이제 터미널 지분들을 서로 사고 팔고 모으면서 이제 하나의 투자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나 실제로 그 인프라 포트폴리오가 커져서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운영법인을 또그 를 매각하는 형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그냥 FI로 들어왔어요. 그 터미널의 마이너 지분 투자자로. 그런데 과거에 이제 선사들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보통 2대 주주나 3대 주주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처음에 단순 FI로 들어왔는데 본인들의 지분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내가 운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이제 별도의 그런 운영하는 그런 스티브 도린 컴퍼니를 만들거나 별도의 운영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SA 마린 그리고 뭐 포츠 아메리카로 알려진 곳이 사실은 터미널 하역사긴 하지만 이러한 펀드들이 만든 하역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펀드는 엑시스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런 운영사들까지도 키워가지고 한꺼번에 판다던가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대다수 거래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GTO들, FI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이 이제 계속 지분을 서로 주고받고 팔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포트에 대한 요약을 보면 그 해운사들은 하이브리드형 과거 코스트 센터로 터미널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프로핏 센터로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다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TO들도 과거에 이제 해운사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을 하니 DP월드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 이제 그 유니코라는 회사도 인수를 하고 철도 터미널 회사들도 인수하고 그 화물을 모으기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물류시설 그리고 그런 물류사들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SA 같은 경우도 물류사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터미널 거래 그런 시장은 결국에는 굿딜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국내 그 해운사들이랑 이제 신규 개발권, 컨세션권이나 이제 오면 사실 좋은 건들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좋은 프로젝트, 좋은 개발권이 있으면 벌써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먼저 시장을
장악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규로 뭐 개발하는 건들이 있는데 좀 매력적이 않은 건들은 사실 이제 뭐 저희 국내 선사들한테도 야 이거 한번 우리 개발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굿딜은 다 이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게 그 중요한 하나의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 드류어리 리포트에서 보고 있는 그린필드 익스펜션, 그 신규 항만 개발권에 대해서 어, 그 예측을 한 건데요. 이 예측치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허치슨, DP월드, APMT 같은 기존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TO들도 있고 여기 이제 에버그린도 어느 정도 신규로 개발하려고 보고 있고 아쉽게도 이제 뭐 국내 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나 이제 두드러지는 곳은 기존에 이제 터미널 오퍼레이터들도 있었지만 여기 AD 포트라고 그룹 아다니 사실 하나의 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도의 대형 재벌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인도의 큰 기관 물류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아다니 그룹에서 굉장히 지금 인도 국부 펀드들의 자금과 합쳐져서 굉장히 터미널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인도 소환이라든지 중동 그리고 이제 그 나아가서 동지 중에 아드리아의 터키 쪽까지도 굉장히 터미널 개발을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지금 그 하고 있고 이러한 게 이 보고서에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브라운필드 기존 터미널을 인수합병하거나 민영화하는 터미널을 사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드루리가 어디가 공격적으로 나설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ONE, 에버그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리그 테이블에 HMM 위에 있는 그 두 개 선사들도 향후에 이런 터미널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여기에도 사실 HMM이 이런 HMM이라든지 다른 우리 국적 선사 또는 우리 국적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은 좀 보이지 않는 거는 좀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자 저희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드류어리에서 이제 각 리전 지역별로 개발되거나 확장되려고 하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대다수 보면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죠.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서베너 항, 미국의 3대 항만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만 조지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 중국, 유럽 애들도 다 이렇게 조지아나 미국 동남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GPA 조지아 포트 오소리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 터미널의 캐파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지금 터미널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니어쇼링 효과로 이제 그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물동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지역도 여전히 캐파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로테르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흑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여기 아시아, 국가로는 아시아긴 하지만 사실 해운의 영역으로 볼 때 여기 수에즈를 넘어가면 이제 유럽 그 지중해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 대한 항만 개발 및 투자도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싱가포르의 투아스 메가포트가 확장되는 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바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도 계속적인 터미널 확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나바샤바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나바샤바 살짝 위쪽에 뭄바이 위쪽에 그 바드만 터미널에 대한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도 이제 지역별로 이러한 터미널 확장이라든지 개발 수요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그 리그 테이블에서도 그렇고, 신규로 확장되는 곳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안 보이는 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런 좋은 기회들이 저희한테 이제 좀 많이 안 온다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사실 누군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엔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좀 못했다는 부분들도 이제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글로벌 컨테이너 확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우리도 이 리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그 서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돈, 그리고 물량, 그리고 네트워킹.
이 세 가지가 돼야지 이제 터미널 이 투자 리그 그 서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터미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지금 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서베너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올 그 터미널 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들은 터미널 가치가 지금 너무 올라 버렸어요. 지금 CMA, CGM이 뉴욕의 GCT 터미널 그 2년 전에 인수했을 때 터미널 두 개긴 하지만 그게 가격이 거의 3, 4조 정도 했다라고 알고 있고 곧 이제 맥쿼리가 지금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마어 터미널도 곧 이제 비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뭐 한 3, 4조 이상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 기업이 터미널 투자를 하지만은 이게 3, 4조를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FI 자본들과 이제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 지분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부분 지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즉, 이런 그런 선진국에 있는 터미널들은 하나의 터미널 지분을 내가 다 가져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글로벌 물동량이나 여기 자본력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지분으로 좀 쪼개서 나오는 것들을 좀 엑시 시점에 인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규 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듯 MDB 자본들이 어느 정도 벌써 들어가 있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사실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MDB 자금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자본들과 콜라보해서 DP월드라든가 PSA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터미널을 짓겠다라고 하면 건설사들이 가서 그냥 지어줘 하면 되는데 이제 수원국들도 조금 빠꾸매져 가지고요. 단순히 이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운영까지 하다 보니 좋은 터미널들은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이 지역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운영사들이 벌써 개발권은 선점을 해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기회가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가 지난 한 3, 4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바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저희가 포기해야 되냐 또는 뭐 못하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해진공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민간공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이거는 어떤 특정 회사 하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정부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민간공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먼저 전략을 수립하자. 타겟 지역이 어디냐? 우선순위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개발도상국의 확보가 필요하면 G2G 차원에서도 좀 어프로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투자 구조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분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일단은 저희 한국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단기 2, 3년 내 매각 예정인 터미널을 부분적으로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정 선사가 하나가 부분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 원래 이제 메이저 쉐어홀더나 대주주 쪽에서 그런 SI들한테는 터미널 볼륨 커미먼트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20% 지분 누군가한테 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해운사다라고 하면 너 이 터미널에 몇 년 동안 또는 1년에 얼마 이상의 물량을 개런티해 하다 보니 사실 HMM이나 아니면 다른 국적 선사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내가 얼라이언스로 지금 터미널이 갈 수 있는 곳이 묶여 있고 한데 이런 2, 30% 지분 나오는 거를 내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사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분 지분이 나와도 사지를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지분을 파는 곳들에 대한 예를 들어 그분들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쉐어홀더들의 그런 투자 수익을 보면 거의 대다수 투 디짓 이상, 1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일부 지분을 팔고 있는 그런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운영권도 운영권이지만 이게 운영권은 51% 이상을 가져서 컨트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지분을 찾기가 사실상 가격적으로도 힘들고 전략적으로도 좀 영업 전략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펀드들이 저는 이제 여기 블라인드 형태라고 표현을 해뒀는데 단기 매각 지분들이 나올 때
이런 블라인드 펀드 형태에서 좀 지분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뭐 어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지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 이거를 해 나가야 될 민간 엔티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민간 엔티티가 나중에 이제 별도의 그게 HMM의 특정 터미널 법인이 스핀오프를 되든 아니면은 이제 여러 선사들이 합쳐서 그런 민간 엔티티를 만들던, 그 엔티티들이 터미널의 물량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 이 블라인드 펀드 지분들을 조금 넘기면서 얘네들 그 이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레이어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로 이제 터미널 원하는 곳에 터미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조금 이제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SC 같은 경우는 터미널 투자할 때 보통 DIF 자금이라고 해서 여러 연기 블랙락 자금이나 그 펀드들 자금이랑 보통 같이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같은 경우도 사실 맥쿼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맥쿼리의 미라 펀드 5호, 6호 같이 뒷단에 이제 투자자들이 맥쿼리에다가 맥쿼리 펀드에 투자를 하고 터미널을 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FI 측면에서, 왜냐하면 SI로 부분 지분을 그 어, 타진을 하게 되면 그 선사로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일단은 FI 관점으로서 저희가 큰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가 그 지금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4년 동안 56개의 터미널 지분 거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터미널 중에 일단은 당장은 그 관련이 없더라도 일단 블라인드 측면에서 투자자 FI 재무적 투자자로서 뭐 수익률도 괜찮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가져가야 될 터미널이라면 부분 지분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의 여력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블라인드 펀드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분 20%, 50%가 나왔는데 이거를 특정 선사 또는 이제 어떤 기관들이 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승인받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각 기관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찬스는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일단 FI성으로 부분 지분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단계로서. 그리고 2단계는 뭐 국적 선사 그리고 항만 운영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터미널 지분들을 출자를 해서 프로핏 센터 형태,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예시입니다. 지금 ONE도 그렇고 하팍로이드도 그렇고 HMM의 윗순위에 있는 선사들도 이미 다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쳤거든요. 본인들의 터미널 사업부를 별도로 분사를 시켜서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는 뭐 자회사 형태로 그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제 생각이긴 하지만 HMM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 그 지금 HMM이 가지고 있는 해외 터미널이 8개가 있거든요. 그 터미널에 대한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런 프로핏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는 터미널 다른 선사들도 있다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국내 항만 운영사들 중에서도 일부 뭐 터미널 지분을 출자하는 형태로 결국에 바도구찌를 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엔티티는 민간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에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그 가령 HMM이라고 했을 때 HMM의 코스트 센터로서뿐만 아니라 HMM뿐만 아니라 뭐 고려, 장금, 머스크, MSC 여러 그 선사들한테 영업 마케팅을 하는 그런 엔티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 3단계로는 기존의 이 그 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선제적으로 펀드가 담는 자산들에 대해서 이그 안 그러지 GTO에다가 지분을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좀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물 터미널 그리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터미널들의 지분을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고받으면서 그 아까 제가 20개 GTO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지 딜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단계별로 생각했을 때 결국 나아가야 될 GTO 육성 방안이라 생각되지 않냐 생각은 하고 있고, 사실 요즘 GTO란 얘기가 많이 죽긴 했습니다. 과거 이제 그 2018년도 한진해운 파산하고 나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나왔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과제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서 우량한 선박을 발주하고 선박 금융을 경쟁력 있게 제공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우수선화주 인증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저희가 7년 전 자료를 살펴보면
다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빠져 있는 게 KGTO 육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는 사실 좀 그 얘기가 쏙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경쟁 기업들은 이런 투자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 그거는 단순히 선사 자체 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FI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단계별 스텝을 좀 밟으면 국적 대표하는 그 터미널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주요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부가적으로 이제 그 저희 해양진흥공사가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금까지 어떠한 투자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장표를 두 장 정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산신항 HPNT 그리고 DGT 자동화 터미널 그리고 UNCT에 대한 대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뿐만 아니라 LNG 허브 터미널 그리고 양곡부두에 대한 터미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에 다 담기진 않는데 부산, 인천 그리고 광양에 이제 항만 배후 단지에 저희가 물류센터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쉽게도 이제 해외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사실 터미널 투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터미널 투자는 없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물류라는 것은 선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만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철도 그리고 이제 공장 그리고 반품 물류까지 결국에는 글로벌 물류망은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우리 항만 그 해운 물류 해운 기업뿐만 아니라 물류 기업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막 얘기 드린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거의 뭐 50분 동안 네, 쉬지 않고, 45분 동안 이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지금부터 서로 뭐 질의응답하고 또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는 중지해 주시고요. 예, 필요하면 또 공유하는 걸로 하고. 지금 한 3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어, 뭐 제가 그 발표 들으면서 그 받은 인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참 그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서 찾아서 이렇게 일을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라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그 들으신 분들 뭐 학생들도 좋고 전문가도 좋고 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꺼리낌 없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음.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금융대학원 8기 박재현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그 민간 투자 측면에서도, 어, 선박 토큰 증권 사업이 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 터미널 투자도 혹시 토큰 증권으로 어떻게 조각 투자를 통한 그런 민간 유치 방안이 가능한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그 참석자 리스트 중에 예, 저희 공사에서 지금 선박 토큰을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한 명이긴 하네요. 예, 사실 그분의 전문 영역이긴 한데,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대체 자산과는 다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인프라라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저는 지금 저희는 인프라라고 하지만, 이게 자본시장에서 저희가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만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 섹터로 들어가고, 물류센터는 부동산 섹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5년 그리고 좀 늦으면 이제 7년 정도의 이제 엑싯을 보통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조각 투자, 그러니까 저는 조각 투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리츠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리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자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보고 하려면은 그 사이에 이제 자산 가격 변동도 있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연동이 돼서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데 항만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장기 투자입니다. 10년 또는 15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건설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BEP를 넘어가는 순간이 오기까지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 관련돼서 토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선진국에 대한 터미널 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자산으로서의 그런 뭐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계속될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항만 쪽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조각 어, 투자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누구죠? 여기 참석한 분 중에? 혹시 영문 이름이긴 한데 여기 이재원 동명이인일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이재원 저희 해양진흥공사 대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맞네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그쪽을 얘기해 주세요. 해양금융대학원, 예, 국기, 그리고 또, 박찬일 팀장님하고 저 3월까지 인프라 투자 담당했던 이재원 대리고요. 저희 음, 지금은, 신규 사업 기획하고 있는 사업기획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음, 말씀 주셨던 대로 저희 지금까지 해양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 공사 차원에서 올 초부터 선박 조각 투자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지금 2월 달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에 따라서 조각투자 선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 중이고, 또 내일까지 완료 기한이 있는 저희 금융 샌드박스 특례 신청건이 또 일부 특례 적용을 받아서 어, 내년 초쯤에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씀 음, 주신 대로 선박을 먼저 입증한 후에 해양자산으로 적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음, 인프라 관련, 특히 항만 터미널 관련으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저희 팀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기존에 우리 조각 투자로 많이 다뤄왔던 자산, 부동산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조각 투자라고 하면은 또 개인의 공모 측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인의 물량으로만 소화하기에는 규모가 큰 게 사실입니다. 또 개인이 원하는 만큼 이 단기 또는 중기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선박 이외 해양 자산으로 간다면은 규모가 한 200억 내외의 물류부동산부터 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 우선은 선박에 대한 국내 실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선박 조각 투자 시범 사업으로 실증을 하려고 합니다. 뭐 조각 투자 관련으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팀장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저 지난주에 유럽 가서 또 저희 어, 국내의 뭐 해외 물류 자산 투자에 대한 또 설명회도 마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도 얻고 오셨을 것 같은데, 뭐 좀 성과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 받는 것 같네요. 저희 공사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만 쪽 어렵지만 저희가 계속 투자하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스페인 가서 저희 아레시라스 항만 터미널,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이 개발했다가 파산하면서 이제 HMM한테 넘어갔는데, HMM이 소화할 수 있는 물동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CMA에서 거의 도미넌트 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거기에 이제 확장 터미널 개발 계획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 간 김에 유럽 가서
저희 거기 나가 계시는 우리 수출입 기업, 물류 기업들 그리고 해운 기업분들도 모시고 저희 공사 사업 소개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저희 3월에 미국에서도 진행했고 이번에 그 유럽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양진흥공사에 이런 좋은 투자 툴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분들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자금적으로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벌써 지금 투자 요청건들이 이제 뭐 일주일 사이에 이제 두 건이 좀 더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는 이제 유럽의 터미널 확보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예, 그 저희도 이제 비딩에 들어가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따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이것저것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조만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저기 지금 이제 법 2023년에 공사법 개정해가지고 이제 항만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게 됐는데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선사들이 컨테이너 선사들 메이저들이 그 트래픽을 좀 확보하려고 물류사들 인수도 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물류사 인수는 이 법상으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앞으로 물류사 인수하는 걸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이나 뭐 그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법상 가능하고요. 아, 그, 그래요? 예, 음, 법상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법 개정할 때 개정안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담아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 공사법에 보시면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 해양진흥공사법 그 업무의 1조 1항이 해운항만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였고 2호가 이제 그 항만 관련 자산을 저기 뭐야 취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채무 보증이 가능하다는 게 원래 그 큰 음, 법의 줄기였는데 해외 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 개정하면서 자산이라는 요건을 넣지 않았습니다. 해외 아,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그리고 해외 항만 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채무 보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자산으로 닫아놓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열어놓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 저희가 딜이 되진 않았지만은 여러 기업들과 이제 그 실제로 좋은 그 해외에 있는 좋은 물류 기업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음, 뭐 매도인의 입장을 바꿔서 안 된 케이스들도 있고 여전히 여러 금융기관들 통해서 좋은 그 매물이라고 하죠. 그 프로젝트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해운사들 그리고 물류사들한테 저희가 이제 좀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예, 제가 음, 잠깐 좀 질문 좀 드릴까요? 음, 예. 그, 우리 박 팀장님 그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KGTO 구성 방안,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책금융기관들하고 이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매물로 나온 그 항만 지분을 인수한 그런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한진해운의 알헤시아상구 지분 인수할 때 이제 금융 참여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한진해운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또 이제 HM이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겪었는데, 그, 저는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 견제 또 관세 문제 때문에 이 제조업으로 한쪽 그 다리로서는 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산업하고 금융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터미널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런 큰 그림들이 저는 해진공 차원의 어떤 생각인지 아니면 그 정부나 아니면 HMM 이렇게 관련 어떤 당사자들하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TO를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뭐 시니어론을 한다든지 뭐 주니어론을 한다든지 아니, 보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
사전에 정책금융기관들 간의 어떤 협의 형태로 이렇게 실무자들 실무 협의회 형태로 이렇게 모여서 기초적인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찾고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자끼리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의 공유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건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네.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 네.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음, 이게 일단은 제가 여기 여기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놓쳤는데요. 혹시 제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잘 아, 네. 들립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게 저희만의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는 어 뭐 공감대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 이제 여기 유튜브 녹화가 된다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HMM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그 실무 담당하는 사업팀이랑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나 이제 서로 공감해서 느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직 이게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뭐 저기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담당하는 실무팀장님들이랑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PT 부분에 LA 지역 사례를 넣었던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양진흥공사고 저희도 이제 현업에서 계셨고 여기 다 항만 물류 해운 쪽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공급망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 서플라이 체인을 먼저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급망이라는 단어가 뭐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긴 했지만 여러 기관에서 쓰고 있지만 거기서 보는 공급망은 일종의 약간 소부장 그리고 자원, 에너지 글로벌 밸류 체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터미널이 왜 공급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게 당연히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기관들 입장에서는 터미널이 무슨 상관이 있지? 거기 한국 화물이 몇 개가 있지? 운영은 누가 하지? 이게 결국 이게 근데 공급망이랑 뭔 상관이 있지라는 걸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미팅을 하면서 이제 좀 이런 펀드들을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목적에 이게 공급망의 실질적인 공급망이라는 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노드와 모드와 링크가 다 아우러져야지 사실 이게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글로벌 공급망 하면은 선박, 터미널, 시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이제 생소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시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투자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많은 부분 할애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기금도 그렇고 이제 여러 관련돼 있는 그 정책 기금 그리고 이제 들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터미널 자산만 보면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터미널 운영사들의 에비타가 최소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자산들만 포커스해서 담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민간 투자 기관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밑단을 잘 깔아준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중에 이제 정책이 발표되고 좀 어느 정도 저희도 여러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 이제 협의체도 만들어서 MOU까지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양해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이제 여기 8시부터 9시까지라고 오늘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페인 아레시라스 지금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터미널 대표가 스페인에서 와서 지금 옆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정을 바꾸려다가 못 바꿨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 10시에 저녁 식사를 떠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음, 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고 좀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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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마음 급할 텐데, 네네. 일단
다른 분들 꼭 하셔야 될 질문이면 사실 또 다른 그 톡방을 통해서도 이제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오늘 굉장히 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정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분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워낙 또 설명을 조곤조곤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셔서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톡에 들어와 계시니까 톡을 통해서 또 조금 하고 오늘 저 정우성 대표님도 조금 늦게 들어오셨지만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또 뭐 같이 인사 나누는 기회가 없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다른 주로 미루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 오늘 31회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